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에 파견하는 우리 시찰단의 목적.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는 등 직접 검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찰단의 규모는 20명 안팎, 민간인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이 국가 대 국가의 사안에 민간이 끼는 데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찰단의 목적은 방류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현장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친 뒤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는 등의 검증은 이번 시찰단 차원에선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 검증의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게 국제적 합의이고 한국도 IAEA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도권은 IAEA가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 이것은 당연히 IAEA가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부는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도 후쿠시마에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회원국이 아니어서 한국보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찰단 규모는 안전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인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일본 측 요구대로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조만간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면서 수산물 수입은 과학적, 기술적 입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포함한 시찰단 활동을 놓고 오늘 오후부터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수아 기자, 회의는 끝났습니까? 네, 이곳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계획으로는 4시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요. 협의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다 말을 아끼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네, 결국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우리 정부가 말한 사실상의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시찰단이라는 명칭을 두고 검증이 아닌 둘러보는 것뿐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용어상 문제일 뿐이고 검증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챙기고 오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살펴보지 않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계획을 협상에 앞서 밝히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뭐 필터나 뭐 흡착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프스 관련해서는 IA에서는 그 부분은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알프스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말합니다. 이 설비가 방사능 물질을 잘 걸러내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혔듯이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이 주는 자료를 토대로만 분석한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시료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전문가 한 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료를 채취해서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최종 결과도 국제원자력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왜 굳이 시찰단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보면요. 일본 측은 다액종 제거 설비 전문가까지 대동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들어줄 것과 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아직 정리된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과연 검증에 가까운 시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부가 얻어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견 차로 2주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경우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도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가한 특별법의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은 자금 여력도 없이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당초 특별법은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예견되는 상황에 집을 여러 채 샀다면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수의 피해자라는 기존 요건도 완화해 1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한정한 것을 두고 피해자 걸러내기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 다수를 몇 채로 볼 것인가가 애매합니다. 범위가 완화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또 식당,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구제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이를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 소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보증금 구제 방안에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기한 내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사고가 계속되고 있죠. 사고 건수가 이렇게 매달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한 달에만 수도권에서 떼인 보증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깡통 전세 거래가 지금도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전세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깡통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인천 미추홀구인데요. 실제 전세 시장에 어떤 매물이 올라와 있는지 직접 집을 보러 다녀보겠습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중개업자.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 남자분들 옵션 넣어준다는 게 신나는데.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묻자 머뭇거립니다. 그 보증보험 같은 데는 돼요? 보증보험은 여기가 좀 금액이 약간 오버가 되긴 돼요. 전세가 6,900만 원인 이 집의 매매 시세를 알아보니 4,950만 원.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30% 이상 높은 깡통 전세입니다. 단독주택 때좀 허름한 것들 그 정도나 좀 적응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세를 좀 비싸게들 내놓으셔서. 이 지역 전세가 3억 원 이하 집들의 실거래가와 전세가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전세 9천만 원에 올라온 한 원룸. 매매 시세는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3배에 이르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집이 버젓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검증 대상 50곳 중 70%가 넘는 38곳이 깡통 전세의 위험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물 어디에도 그런 안내는 없습니다. 보증보험 그런 것도 안 되죠. 여기는 보증보험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신청해서 물어보면 되고요. 주인이 파산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도 아무 설명 없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 좀 이상해서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탁 등기예요. 집이 아무래도 신탁 등기는 좀 시축하네요. 네, 제가 봐도.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한 전셋집을 계속 내놓는 건 순진한 임차인이 걸려들기만 바라는 배짱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호가를 보면 종종 1억 몇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단위까지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이 숨어 있습니다. 검증을 위해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방 2개짜리 빌라. 전세 1억 9천만 원인 이 집의 공시 가격은 6천만 원이나 싼 1억 3천만 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은 그냥 이 중개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 안 되는 집에 다 빼버리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개사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기가 LH는 가능한데 LH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대신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전세 임대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공시가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지만 전세 임대는 공시가의 153%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전세가를 딱 그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개별 공시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그 LH를 맞춰놓은 거라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속절없이 집을 빼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급증해도 깡통 전세는 계속해서 집 없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는 상황. 임대인의 선택에 맡겨진 보증금에 상한선을 두는 등 전세 제도에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 검증 조이맹입니다.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서 차를 몰아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는 근절되지 않을까요? 현장에 가보니 스쿨존인 줄 몰랐다.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스쿨존 점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옆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잘 보이고 도로 중간중간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속 30km 제한 속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로라 초록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은 없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 항상 전멸등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조용히 잘 가요, 천천히. 하지만 스쿨존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정문 앞이 대로변인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가로수에 가려져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가 천천히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표지판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걸 눈에 확 띌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면 좋죠. 그제 우회전 사고가 났던 수원의 교차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스쿨존이긴 하지만 왕복 7차선의 대로변인데다 차량 통행이 많아 바닥에 써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식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근데 스쿨존인 거는 잘 모르겠네요. 바닥에 웬만큼 크게 써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5명 가까이 민식이법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46%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식별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람이 30초 동안은 그 기억이 머물러 있거든요. 30초 동안 장속 30으로 달리면 거의 한 250m 정도 나와요. 그러면 250m 간격마다 이번 표지판이 되든 노면 표시가 되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든. 스쿨존의 시속 30km 규정이 과하다며 규정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90% 가까이가 시속 30km 이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현행법 준수를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서행, 보호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중에도 수시로 거래를 했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와 의원총회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 딸과 관련된 의혹을 질문하면서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로 해석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그런데 이날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청문회 도중 9차례, 청문회 전과 정회 시간에 20여 차례 가상화폐 거래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상임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정회 중일 때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는 거래가 16번 일어났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11월 민주당 의원총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가 5번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원 모임에서 이른바 P2E 게임 관련 세미나를 연 날에도 P2E 관련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거래했습니다. 이 지갑엔 시장가 매매 기능만 있고 예약 매매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매매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코인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의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리감찰단장에게 대표 지시가 전달이 되었고요. 즉시 감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에 대한 부분, 주로 그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김 의원은 오전에는 상임위와 본회의 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며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밝혔고 오후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의원실 앞에 있던 기자들을 피해 의원회관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사관 출석하시는 건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설명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내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1,400건에 달하는 거래를 했다며 가상화폐 투기 중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지갑을 역추적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나 종목, 매수량 모두 의심스럽다는 건데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되는 건 가상화폐의 종류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비트코인같이 잘 알려진 화폐 대신 신생 코인을 사고 팔았습니다. 지난해 2월 갖고 있던 위믹스를 팔고 클레이페이를 사들였는데 클레이페이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매수량입니다. 클레이페이 59만 개, 약 30억 원어치나 되는데 이는 당시 전체 유통량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도 안 된 신생 가상화폐에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한 셈입니다. 기본적인 코인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검색이 안 돼요, 이 코인은. 그만큼 마이너한 코인인데 굉장히 큰 비중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 가상화폐의 매수 시점도 극적이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집중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믹스가 가상화폐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게임 회사인 넷마블의 가상화폐 마블엑스를 투자한 시점도 마찬가지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2주 동안 약 9억 7천만 원어치를 집중 사들였는데 사흘 뒤에 마블엑스는 거래소 빗썸에 상장됐습니다.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인지도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는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어떤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우려가 가장 아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다. 이들 업체가 김 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넷마블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상장 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민주당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취 결단을 압박했고 자진 탈당해야 한다, 출당을 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틀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봤던 초반과 달리 상황 인식은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1차 목표로 하는 것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번 나가보자. 그거 자체도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회사로부터 이벤트나 배당 차원에서 무상 지급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규모에 대해 여러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인 지갑이 4개며 최대 가치는 한때 100억 원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시세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단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도부에 제출한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을 하겠다고요. 지구를 열어봐야 되니까요. 김 의원을 향한 당내 기류는 싸늘해졌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 의혹까지 터진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개파나 친소관계는 배제하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이라고 진단했고 최소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김 의원을 아예 내보내는 출당을 시켜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이 어제 이른바 부분 파업을 벌였죠. 오늘은 현직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는데 이들은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간호법 공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400m가량의 5개 차로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모인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주최 측은 현직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1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나흘째 단식 중인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도 구급차 이송침대에 몸을 맡긴 채 현장을 찾았습니다.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숲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간호대 학생들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간호법이 없어 법적인 보호도 받기 어렵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20명 아니 10명씩 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간호협회가 생긴 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전체 간호사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온 법안을 대통령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오는 17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
거부건이 어떻게 결론나든 의사, 간호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하라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양국법 때보다 이 간호법을 놓고 더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주말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협회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를 너무 나쁜, 간호법을 너무 나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간호사님들 배려하고 잘 챙겨야 되는데 이 직역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곧이어 민주당도 단식장을 찾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두 당의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제가 상기를 시켰고요.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기존 의료법에 두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부 여당안을 반복할 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한 뒤 준비 기간 동안 수정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찬성 의견도 많은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중재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야당과도 간호협회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일요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2요구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선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부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시행사 대표직을 내려놔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대표직을 물려받은 최 씨의 아들 윤 대통령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운 시행업체 ESIND는 2016년 이곳을 개발한 뒤 수백억 원대 분양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당시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양평군은 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출했지만 시행사의 이의 신청을 2번이나 받아들인 끝에 면제해 준 겁니다. 당초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 기한도 1년 반이나 지난 2016년 6월이 돼서야 그 다음 달로 바꿔줬습니다. 즉각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재작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반 만인 오늘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이뤄졌을 뿐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연루된 인허가 특혜, 유착, 뇌물수수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양평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개발 사업 진행 전인 2014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놓은 최 씨가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사내 이사를 지낸 적은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임해 의혹과 무관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인 시행사 대표 김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를 부풀린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가짜로 꾸며 제출한 혐의입니다. 또 사업 기한을 적법하지 않게 늘려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정치권 사퇴 압박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늦어지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한전체 발행으로 금융시장이 왜곡된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오늘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만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거쳐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승일 사장은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내부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자 여권은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못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랍니다. 발표한 자구안에는 총 25조 6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추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남서울 본부를 매각하고 한전 아트센터 3개층 등 전국 10개 사옥을 외부에 임대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와 자회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고 차장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 일부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 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한전은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 공급을 지속하면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조 원, 누적 적자 40조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15조 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사장 사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영 씨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권 씨에게 전체 재산 규모를 물었는데 취재진 앞에서는 재산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호송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측근 한모 씨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 씨 등은 재판에서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 가량을 보석금으로 내겠다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판사가 보석금 규모를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권 씨에게 재산 규모를 묻자 권 씨는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앞에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퇴정시키면 재산 규모를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판사가 거절했습니다. 보석 청구에 대해 검사는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보석을 허용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있던 지난해 5월부터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기적으로 현금화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도주 전후로 스위스 은행에서 현금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가 공개적으로 재산 규모를 밝히지 않는 건 한국이나 미국으로 송환됐을 때 재산을 숨겨 추징금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지난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4,000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지금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나무를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멀쩡한 나무들까지 마구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작년 3월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 순식간에 강릉과 동해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지른 불은 한 60대 남성의 방화에 축구장 5,000배가 넘는 살림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 이곳에서도 40년째 가꾸던 소나무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주는 산불 직후 완전히 탄 나무를 베어냈고 살아남은 나무들은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강릉시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벌채를 한다며 멀쩡한 40년 산 나무 20여 그루를 베어버렸습니다. 밑동이 멀쩡해 보이는 소나무가 이 근방에서만 수십 그루 잘려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굵은 수령이 꽤 되는 소나무인데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가느다란 어린 소나무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또 다른 벌채된 나무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벌채할 이유가 없는 나무라고 지적합니다. 벌채 나무를 보면 위에 송진이 거의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나무는 거의 살 확률이 한 80~90% 되거든요. 일단 벌채 지역이 정해지면 나무를 가리지 않고 베는 겁니다. 긴급 벌채 지역인 곳을 가봤습니다. 벌채 대상으로 분류됐던 나무들의 새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걸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수관층을 형성하는 큰 나무들은 거의 100% 살아있고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4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야산. 모두 벌채한 뒤 인공조림을 한 숲은 민둥산처럼 변한 반면 산주가 벌채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둔 쪽은 빽빽하게 숲을 잃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렇게 산불에 가장 강한 절참나무, 굴참나무 등 화렵수가 아주 지금 완전히 밀색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먹구구식 벌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불탄 나무를 제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산림 피해는 보상금이 거의 없다 보니 산주가 불탄 나무뿐만 아니라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내 팔아야 벌목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나무 불 안 탔는데도 이게 벌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또 베가지고 하는 거죠. 강릉시는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나무들은 남겨두는 복원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봤는데 법원은 이 남성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걸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40대 여성과 15살, 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고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다름 아닌 고 씨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저는 H형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몰아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당시 아파트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사흘 전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큰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또 범행 뒤에는 인근 PC방에 2시간가량 머물다 돌아와 신고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씨가 둔기를 휘두른 뒤 잘 가,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말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료 전력이 있는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씨는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수백억 원을 들인 폐수 처리 시설이 지어진 지 1년이 넘도록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화 성능 검증에서 2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 부산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깨끗한 폐수를 가져오라면서 업체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녹산 하수처리장에 지어진 소화조입니다. 산업,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인데 전국 최초로 약품이 아닌 미생물 분해 방식을 사용합니다. 투입된 예산만 약 490억 원. 지난해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례 성능 검증에서 미달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다 보니까 폐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수에 항산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아나목스가 항산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거죠. 그런데 부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소 황당합니다. 폐수 반입 업체들에게 독성 물질을 낮춰서 반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화시설의 성능이 떨어지니 아예 깨끗한 폐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미생물 성장을 막는 독성 물질인 부유물질 농도 기준치를 리터당 6만 mg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어기면 반입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제재 사항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준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준을 낮게 해가 들어오는 게 운영하는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폐수 처리 시설에 반입하려고 폐수 처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업체들은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게 생겼습니다. 부담이 많이 부담인 거예요. 올려줘도 유분수인데 자꾸 그러면. 부산시는 앞으로 2달간 성능을 목표치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의회는 최초 설계 기준도 맞추지 못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태권도 성지를 만들겠다면서 47억 원을 들여서 태권 어드벤처라는 놀이시설을 지었습니다. 역시 준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정자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태권 어드벤처입니다.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건립된 시설인데 어느 곳에서도 체험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권도 품새 이름을 딴 8개 코스에는 먼지만 쌓였고 짚라인과 암벽은 벌써 색이 누렇게 바랬습니다. 이곳 태권 어드벤처는 2년 전 이미 준공을 끝냈지만 현재는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개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태권 어드벤처는 문 자체를 연 적이 없어. 진짜 오래됐는데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새로 그 상태로 그대로 해놓은 거죠. 무주군은 국비와 자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이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운영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뒤늦게 민간 위탁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추가 공사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예산도 12억 원이나 더 투입돼 모두 47억 원이 들었습니다. 특수 운영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다 운영 인건비로 잡힐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결국 완공 후 2년이 지났고 더 이상 공사업체 측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민간 업체가 운영은 물론 시설 보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주군은 오는 7월까지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9월에는 시설을 개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민간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관에서는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사와 학생 14명이 다쳤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 무대 앞에 석고보드 수십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석고보드 주변으로 배드민턴 공과 줄넘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5m 높이 천장에 수직으로 붙어있던 석고보드 수십 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서는 체육교사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 명이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체육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0대 교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학생 1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 측은 수업을 4교시로 단축하고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부모들은 놀란 모습으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119 구급차랑 와가지고 그때 저도 알았거든요. 이 체육관은 지난 2017년 완공됐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에 전조 증상은 없었고 지난 3월 안전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은데도 얼마 돼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알아? 안전점검 말하지. 교육당국은 체육관을 즉시 폐쇄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상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하늘을 날던 경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자 비행기를 버리고 뛰어내렸던 한 미국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면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에는 사고라고 둘러댔지만 알고 봤더니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버이자 스카이다이버인 미국인 제이컵이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한껏 밝은 표정의 제이컵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갑자기 비행기 프로펠러가 멈춥니다. 당황한 모습의 제이컵은 비행기 문을 열고 밑을 보더니 탈출해야겠다고 말합니다. I'm over the mountains and I get out of engine out. 그리고 바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와 몸을 던집니다. 한참을 날아간 비행기는 결국 산골짜기에 처박힙니다. 하강하던 제이컵은 낙하산을 펴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I cut my finger pretty bad. Got my elbow. I'm just so happy to be alive. 이 모습들은 제이컵이 들고 있던 셀카봉 카메라에 모두 담겼고 해당 영상은 제이컵 유튜브 채널에서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이컵이 낙하산을 처음부터 메고 있었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자작극을 의심했지만 제이컵은 언론의 조회수 때문에 일부러 추락시킨 게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제이컵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유죄 합의서에서 한 지갑 제조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영상을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일부가 삭제된 원본 영상에서는 제이컵이 지갑을 들어 보이며 업체에 감사를 표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SNS에서 관심을 끄는 영상을 찍으려다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도에서는 술에 취한 채 황소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역시 SNS에 올릴 영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에는 태국에서 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방송을 만들어서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미국 국경지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즉시 추방하는 정책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수만 명의 이민 행렬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비상이 걸린 미국과 멕시코 당국은 절대 국경 개방이 아니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을 가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중남미 이민자들이 필사적으로 건넙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깊이지만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한 손에는 비닐로 감싼 옷가지까지 들고 있습니다. 때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민 행렬은 날카로운 철조망에 가로막혀 실패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접경 지역의 우뚝 솟은 장벽 주변은 거대한 난민촌을 연상케 할 정도로 텐트가 빼곡합니다.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장벽의 문이 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노숙 생활까지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 국경에 며칠 새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몰려든 건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이 현지 시간 12일 0시를 기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건데 전염병 비상사태 종료로 정책이 철회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브로커의 꾀임에 속아 큰 돈까지 지불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They will be presumed ineligible for asylum and subject to steeper consequences for unlawful entry, including a minimum 5-year ban on re-entry and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미국 접경 지역 주요 도시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 정부도 3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약 66만 명이 이달 초부터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중국 보안 당국이 최근 산업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간첩 활동을 했다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겁나서 중국에 투자하겠냐 이런 우려가 속출하자 중국이 이번엔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계 컨설팅 업체 캡비전의 중국 사무실에 중국 보안 당국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회사 서버와 서류를 압수수색하고 개인 컴퓨터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핵심 산업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영 CCTV는 이례적으로 보안 당국의 현장 조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窃取我国军事、军工、经济、金融等重点领域的情报信息活动日渐猖獗。 앞서 중국은 미국 기업 실사 업체인 민츠그룹과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계가 겁에 질려 있고 다음은 누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에 간첩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중국 기업 등록 정보에 대한 해외 기관의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대립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산업의 핵심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중국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캡비전 사례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정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법을 준수하는 한 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과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른 행동이 잇따랐고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자 관영 매체가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2년 넘게 팀을 이끌던 수베로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최원호 2군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팬들은 변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감독 교체 시기에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새 외국인 투수 산체스의 호투와 노시환의 홈런으로 2연승을 거둔 한화. 그런데 경기 직후 27분 만에 수베로 감독의 경질이 발표됐습니다. 수베로 감독의 부인은 SNS에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지만 선수들도 몰랐던 갑작스런 이별이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죠. 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선수단은 아름다운 이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성적보다 팀 재건이 목표라며 올해까지 수베로 감독을 믿겠다던 한화. 저희가 그 3년 동안 계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베로 감독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팀을 이끌게 됐죠. 하지만 6연패에 빠진 지난달부터 준비했고 모기업의 재가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2년 연속 최하위였던 만큼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둔 시점이라 타이밍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기는 도중에 이렇게 바뀌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끝까지 시즌 마지막까지는 해야지 않을까.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분발하고. 신임 사령탑은 3년 전 감독 대행을 맡기도 했던 최원호 2군 감독. 수비 시프트와 불펜 투수 관리 등 기존 수베로 스타일에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최소한 마무리 투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의 필승조 개념, 누가 필승조인지 누가 추격조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투수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시프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성근, 한용덕 전 감독에 이어 3회 연속 시즌 중에 사령탑을 바꾼 한화. 이기는 야구를 위한 조치라고 선언한 만큼 또 한 번 납득할 만한 성적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 비교적 무난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좋은 대진표라고 평가했네요. 우리와 맞붙을 상대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요르단과 바레인입니다. 1960년 이후 무려 64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아시안컵. 한국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시아 정상을 외쳤던 클린스만 감독도 조추첨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We expect from ourselves that we go through to the knockout stage and go all the way till the end of the tournament. It's a good draw for us. 우리가 조 1위를 할 경우 16강에서 한일전 성사 가능성도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같은 조에 배정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년 1월 15일 바레인과 첫 경기를 갖습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프전은 그야말로 역대급 명승부였죠. 전 경기 매진에 가까운 흥행 속에는 이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승은 못했지만 행복했다는 SK 김선영 선수를 김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팬들을 흠뻑 매료시킨 김선영의 화려한 플레이. 특히 마지막 7차전에서의 신들린 듯한 활약은 모두에게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스코어도 안 보이고요. 그냥 딱 림만 보여요. 그리고 뛰면서 되게 행복했고 그 팬들이랑 호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다 쓴 치약을 짜내듯 모든 걸 쏟아내 홀가분하다는 김선영에게 속마음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 MVP는 오세근보다는 나다. 첫 질문부터 졌지만 김선영은 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서 제 마음속에는 오지만 그래도 X입니다. KBL 최고 가드는 네. 김선영이다. 이번 챔프전으로 인해서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6살에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제2의 전성기. 10년 전 앳된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다운펌도 안 하고 이거. 근데 좀 풋풋하네요. 이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이 선수 가장 좋아하고 눈여겨보는 선수 있나요? 호날두 간지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시점도 이렇게. 저는 메시인 것 같아요. 저는 인성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성숙해지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이제는 판단이 됩니다. 농구 인기 회복에도 한몫한 플래시선 김선영. 앞으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달려갈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이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선수가 되도록 한번 목표를 한번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경기 중 라켓에 화풀이를 했던 선수. 그런데 의도치 않게 팬 서비스를 하게 됐네요.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백핸드 샷이 네트에 걸린 부블리. 라켓을 땅에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라켓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관중석에 건넨 부서진 라켓을 놓고 뜻밖의 쟁탈전이 펼쳐지더니 한 어린이가 라켓을 차지합니다. 신이 나서 기념 촬영까지. 다음엔 멀쩡한 라켓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NBA입니다. 속공 기회에서 절묘한 더블 클러치 레이업.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비 2명을 등지고 고난도 슛까지. 이 팀 묘기 슛에 일가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나온 백핸드 캐치입니다. 굴절된 공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등지에서 5mm 안팎의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져서요. 그 밖에 남부 내륙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의 양은 최고 30mm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기온에는 큰 변화
변화가 없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30도 이상의 더위가 반짝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도 충청 남부와 지리산 부근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고 있고요. 또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경남 해안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강릉 24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